데산티스 대통령은 치욕의 날 연설을 통하여 의회 세력들까지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지만 상황이 개선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저 미국이 중국과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원동력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원동력과는 다르게 대만에 즉각적인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게 큰 문제였는데요. 미국이 대한민국의 평택과 일본 오키나와에 군수물자를 쌓아두고 유사시에 바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긴 했지만 대만 상륙이 생각보다 빨리 성공하는 바람에 대만에 바로 지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군수품을 수송선에 싣고 대만에 가려면 대만에 포위하고 있는 중국군을 물리쳐야 했거든요. 그리고 대만 내의 항구가 제한적인데 현재 그곳은 중국군과 대만군 간의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인지라 수송선을 하역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제7함대를 하루빨리 보내어 제해권을 먼저 얻는 것이 중요했죠. 하지만 제7함대가 함부로 대만 해협에서 활동하기에는 어려움이 컸습니다. 중국도 이에 만반의 준비를 한 상태인지라 대한미사일을 해안가 곳곳에 건설해놨거든요. 이 대한미사일의 경우에는 1972년에 소련이 최초로 개발한 데 이어 현재까지도 활발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는 미사일입니다. 보통 통상탄두의 폭발과 운동에너지로 항공모함을 한 번에 격침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데요. 핵탄두와 달리 움직이는 항공모함의 일을 명중시켜야 해서 굉장히 어려운 기술 중 하나로 뽑히고 있었으나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현재는 충분히 위협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중국군은 미 해군의 함대를 견제하기 위해 상당한 양의 대함 탄도미사일을 개발해왔는데요. A2AD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연하게도 중국의 해군력으로는 미 해군을 이기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내세운 것이 바로 대함 탄도미사일이었는데요. 중국은 세계 최초로 실용화된 통상탄두 대함 탄도미사일 ASBM DF-21D 등을 통하여 미국 미함대 접근을 거부하고자 하는 전략을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미국도 진작에 이러한 탄도미사일을 잡아낼 SM-3를 실전 배치하고 일본과 합작하여 ICBM조차 제한적으로 잡아볼 수 있을 만한 성능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중국의 A2AD 전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실전으로 이루어진 적이 없어서 미 해군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만 해협 인근까지 갔지만 중국의 대함미사일을 걱정할 수밖에 없었고 이렇다 보니 제한적인 작전만 하게 되었죠. 적어도 다른 함대가 추가로 지원이 오지 않는 이상은 7함대가 단독으로 대만 해협을 넘나들며 중국군을 공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만 동부 해안에만 머물며 제해권과 제공권을 가져오기 위한 전투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가오슝입니다. 대만 남부에 있는 도시인데요. 타이비에 이은 대만 제2의 도시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부산과 비슷한 느낌의 도시인데요. 이곳에서도 역시 정치적인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오슝은 전쟁 초기부터 지속적인 미사일 공격을 받던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최대의 국제항이 있기 때문이었죠. 중국 입장에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빨리 가오슝을 점령해야 했습니다. 그래야지 대만으로 가는 지원을 차단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가오슝 내부 정치 상황이 다소 묘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라이칭더 총통이 오키나와로 도망을 가버리다 보니까 끝까지 싸워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주전파들이 힘을 잃기 시작한 겁니다. 가오슝의 시장이었던 천치마이 시장도 끝까지 싸우겠다면서 철모와 방탄복을 입은 채 시내에 등장하기도 했지만 정치적인 상황은 천치마이 시장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가오슝에서도 다수파가 되어버린 협상파들이 피해를 줄이려면 항복을 해야 한다면서 천치마이 시장을 압박하기 시작했고요. 또 친중 세력들도 덩달아 항복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결사항전을 하려던 군과 가오슝 행정부의 사기를 잃게끔 했습니다. 정치 세력들이 이렇게 항복을 하자고 요구하니까 가오슝을 지키던 일부 대만군도 이 전투를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항복을 하는 군부대들도 나오기 시작했죠. 이렇게 정치적인 압박과 대만군의 항복으로 인하여 가오슝은 결국 단독으로 중국군에게 항복을 하고 마는데요. 이 과정이 대만 전 지역으로 생중계를 통하여 송출되게 됩니다. 전 세계로도 송출이 되는데요. 대만의 국군이 다했다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이어지면서 대만군과 저항을 하려던 도시들의 사기들도 뚝 떨어지게 됩니다. 중국군은 이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지 않았습니다. 지위에 맞는 대우를 해주게 되었죠. 사실상 가오슝을 무혈 점령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대만에 대한 공작을 이어나갔습니다. 대만 내에는 친중 세력들이 무수히 많은데요. 전부 다 이들이 중국에 의해 포섭된 인물들이었습니다. 가령 대만 육군 현역 대령이 중국에 충성을 맹세한다는 항복 서약서를 쓰기도 하였고요. 정치계나 재계, 사회 단체들까지도 중국에 의해 포섭된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지방의 작은 의회부터 시작하여 입법원까지 사회 요소에서 활동하고 있었죠. 이렇다 보니까 대만의 항전 의지가 떨어질 수밖에요. 물론 대만 정보국이 활동을 안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간첩들을 전부 다 잡아 감옥에 넣곤 했는데요. 그 수가 너무 많아서 전부 다 잡기에는 무리였습니다. 가오슝의 항복은 대만을 충격에 빠뜨리겠습니다. 현재 사실상 가오슝이 함락되고 타이베이도 포위된 상태였으며 대만군이 활동할 수 있는 지역이 대만 동해안과 산맥, 타이베이밖에 없어서 사실상 대만이 전쟁에서 진 상황이었죠. 대만의 정치 파벌들도 하나로 통일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계속 협상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협상파들은 중국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가 너무 크다며 피해를 더 줄이려면 중국과 협상해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협상은 사실상 항복을
포기하고 중국의 지방 정부가 되자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정치적인 압력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었죠. 미국도 이런 예상은 하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대만이 너무 빠르게 상륙을 허용하면서 생긴 결과였는데요. 미국은 대만에게 지속적으로 전쟁을 이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대만 내에서는 구심점을 잡을 사람이 없어 점차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중국군은 더 많은 병력들을 대만 내로 보내게 됩니다. 중국은 이미 전시 체제로 가동한 지 오래였기 때문에 몇십만의 병력을 계속해서 전투에 활용할 수 있었죠. 정치계의 압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대만에서 구심점을 잡을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타이베이 시장이었습니다. 타이베이 시장은 장제스의 증손자 장완한이었습니다. 장완한은 국민당 내에서 온건 소장파 정치인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장제스 시절 권위주의 정권을 추억하는 중장년층 지지자들에게 높은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요. 국민당의 전통 지지층의 향수를 끌어내고 있으며 국민당의 부정적이었던 이들에게도 호소력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거기다가 홍콩 민주화운동을 지지하고 전쟁이 터져도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타이베이를 지켰던 인물이었죠. 이 장완한이 타이베이 시민들에게 고한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타이베이를 지키고 대만을 지키겠다고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도망을 갔던 라이칭더 총통과는 매우 대비되는 모습이었죠. 타이베이에서 결사항전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죠. 타이베이 시의회에서 협상파들이 장완한 시장에게 물었습니다. 목표가 무엇이냐고요. 그러자 장완한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표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승리밖에 없다고요. 장완한 시장은 직접 총알과 폭격이 빗발치는 타이베이 외곽 지역에서 직접 바리게이트를 설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모습이 SNS를 통해 퍼지자 점차 대만 국민들의 저항 의식이 살아나기 시작했죠. 비록 대만군이 무너지긴 했지만 해산된 대만군이 대만의 중앙산맥에서 중국군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기 시작했고 싸움을 희망하는 대만 국민들이 자진입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중장년층들도 자진입대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주름이 진 손에 총을 들고 청년들보다는 힘이 없지만 노련미와 이때까지 살아온 지혜를 바탕으로 획기적인 전략을 구상해 중국군에게 피해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화린 인근 도시에서는 중국군의 공격까지 격퇴하는 데 성공하면서 동부 지역에서는 승기를 굳히는 데 성공했죠. 이곳을 통하여 물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대만이 사실상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미국도 대만이 무너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오키나와로 도망친 라이칭더를 활용해 망명정부 설립을 시도하였는데요. 오키나와로 도망친 관료들이 외국으로 가서 외국과 외교를 하기 시작했고 외국은 이에 응하며 대만을 지원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벌써 56개국이 대만 지원을 하고 있거나 하기로 약속했죠. 물론 대만 국민들이 대만 망명정부를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망명정부가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전쟁 유지의 명분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타이베이의 항전과 중앙산맥들의 게릴라, 동부 지역에서의 승전은 대만이 계속 전쟁을 이어갈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또한 사기가 떨어진 군부들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하였으니 대만은 계속 전쟁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죠. 오키나와입니다. 이곳에는 세계 각지에서 대만을 지원하기 위해 모인 병력들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7함대는 이미 대만 동부 해안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고 4함대와 5함대가 오키나와를 이동하고 있었으며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함대들도 속속 오키나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미 해병대들도 오키나와에 집중되어 바로 대만에 투입될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7함대의 경우에는 한 번 중국과 전투를 치르긴 하였는데 중국군의 방공망도 뛰어난 상황이라서 7함대의 전투기 편대가 큰 피해를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7함대는 동부 해안에서 가오슝 해안가를 이동하여 중국군을 한 차례 공격하기도 했으며 중국군의 보급이 대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평택과 오키나와에서는 대만으로 이송될 군수품이 적재되고 있었죠. 한국군도 포탄 수백만 발을 생산하며 평택으로 이동시켰고 각종 군사무기들을 평택으로 이동시키고 있었습니다. 대반격을 위한 서막이 차차 준비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미군은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중국이 대한미사일을 발사하여 7함대를 공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7함대의 구축함 함대가 격침되었으며 니미츠급 항공모함도 큰 피해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달되었죠. 이 소식은 세계에 충격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에일라트 쇼크와 엑조세 쇼크 이후 일어난 세 번째 대한미사일 쇼크였습니다. 거기다가 대만으로 지원해가는 수송선이 오키나와에서 하렌으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중국 해군이 거기에 공격을 퍼부어 수송선들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군은 오키나와 평택에서 지속적으로 미군이 대만을 지원해준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마는데요. 군수품이 밀집해있고 지속적으로 대만에게 지원을 하고 있던 해외 미군 기지를 공격하고 만 것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8시 55분에 공습 경보가 들어왔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8시 55분을 기해서 공습 경보가 내려졌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가까운 지하 대피선로 대피하고 방송을 청취하라는 공습 경보가 지금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합참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런 속보가. ミサイルが発射された模様です。建物の